최근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셨습니까?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군사 기술을 베꼈다. 한국은 아직 독자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을 방산 카피캣이라고까지 부르며 우리가 지난 20년간 이뤄낸 성과를 싸잡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서방이 느끼는 불안과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원전,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군사기술까지 자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나라를 향해 서방이 도용운운하는 건 사실 질투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짚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들의 기술을 베꼈다면 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한국 무기와 기술을 도입하려 할까요? 예를 들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독일산 무기 대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더 빠른 납기, 더 안정적인 품질, 그리고 전술적 효용성이 검증됐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단순 모방했다면 이런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사실이 한국 기술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를 수입하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NATO 회원국조차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둘째,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양자 레이더,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UAV 같은 기술은 서방도 아직 실전 대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서방 입장에서는 저건 분명히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라는 식의 불안한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일본과 중국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공개적으로 한국 무기의 독자성은 의문스럽다라는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지스 시스템, F-35 전투기, 심지어 헬기모함까지 미국 부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독자적 역량이 아니라 미국 의존에 묶여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한국 기술은 서방의 것을 베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레이더와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의 성과가 불편하기 때문에 서방의 논리를 빌려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방 언론의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국 기술의 우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일부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와 전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국민적 자부심이 커졌는데 서방 언론이 억지로 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흔들릴까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구나 라는 확신만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언론은 한국 무기의 독창성을 문제 삼으며 유럽 내 입찰에서 한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언론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성능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산 포탄이 미국과 NATO를 대신해 전장을 지탱했습니다. 이런 현실적 성과 앞에서 도용 의혹은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조차 복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한국 무기가 미국 시장을 잠식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술 없이는 동맹 방위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죠. 이중적 태도 자체가 한국의 독자 기술이 이미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경쟁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 아닐까요? 이제 중요한 건 서울이 어떻게 반박했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방산 전문가들은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자력으로 축적한 성과이며 단순히 수입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10년간의 연구의 개발 투자, 독자 개발 성과, 그리고 국제 수출 실적까지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 KRI 그리고 카이스트와 포스텍 같은 대학 연구진들이 주도한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건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ASA 레이더, 극초음속 추진체, 스텔스 UAV 설계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지원 없이 완전히 한국 연구진이 주도했습니다. 단순 협력은 있었지만 핵심은 한국 자체의 역량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반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서방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변명하는 위치가 아니라 당당하게 증명하고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자주 국방을 넘어서 기술 독립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방연구 개발 투자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었고 민군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기업의 혁신 기술이 무기에 직접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SK하이닉스의 AI 칩, LG화학의 차세대 배터리, 올 오브 디스가 한국형 무기 체계의 일부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는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결합의 결과입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냈으니 분명 어딘가에서 훔쳐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의 비결은 속도에 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초대형 선박을 세계 최단 기간에 만들어내고 반도체 공정에서 2나노미터 개발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린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런 산업적 속도가 그대로 방산에도 적용된 겁니다. 즉, 한국의 빠른 성과는 모방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산업에서 입증된 시스템적 강점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과의 비교가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독자 무기 개발에 제약이 많았고 결국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중국은 양적인 팽창을 했지만 정밀성과 신뢰성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약을 뚫고 질적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빠르게 앞서가자 일본과 중국은 불안해하고 서방 언론은 프레임으로 깎아내리려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우리 기술력이 진짜 위협적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국제적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계속 입증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제때 인도한 사례처럼 실적이 곧 신뢰가 됩니다. 둘째, 국제학계와 연구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독자 기술 논문과 특허를 적극 공개해 우리는 연구와 실험으로 성과를 낸 나라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방의 억지 프레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방위 기술의 뿌리를 짚어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서방 언론은 한국의 무기 기술이 어디선가 베껴온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사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산 분야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산업 덕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켜왔고 최근에는 AI 연산 칩과 양자 연산 기반 소자까지 내놓으며 미국, 유럽, 중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그대로 방위 산업에 흘러들어가 첨단 레이더,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자전 장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간 반도체 기술이 과연 군사 분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적용될 뿐 아니라 한국은 이미 적용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양자 레이더 시스템, 즉 K-퀀텀 레이더는 삼성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칩 기반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조차 탐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 기술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술이 방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왜 한국 반도체가 다른 나라보다 방산에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독자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내재화율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셋째, 민군 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가 방산 적용에 최적화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민간 기술을 군사로 전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회 승인, 복잡한 규제, 이권 다툼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민간과 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집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SLBM 위협이 커지자 삼성과 하나가 손잡고 차세대 탐지 칩과 AI 데이터 처리 모듈을 단 2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이 속도가야말로 미국도 일본도 따라오기 어려운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초저전력 AI 반도체는 원래 데이터 센터용이었지만 지금은 무인 잠수정과 스텔스 UAV의 자율 항법 시스템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시스템은 전력 소모가 커서 장시간 작전이 어렵지만 한국 기술을 적용하자 작전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한국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빠르거나 작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과의 차이를 짚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반도체 황금기를 지나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극자외선, EUV, 공정 장비는 네덜란드에 의존하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에 밀렸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미국 제재에 막혀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EUV 공정에서 이미 2나노미터 양산에 근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군사용 반도체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비난을 해도 실질적 기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실제로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자국 안보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군사작전도 지연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우위를 가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민간과 군사 기술을 엄격히 분리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민간에서 축적한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화합니다. 6G 통신, 배터리, 나노 소재 도울 오브 디스가 무기에 직접 흡수되고 있죠. 저는 이것이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방위 강국으로 도약한 핵심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6G 기술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세계 최초로 테라헤르츠, 티어츠, 대역을 활용한 6G 통신 시범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스마트폰 속도 향상에만 쓰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스텔스 UAV와 잠수함 통신망,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시간 궤도 제어에 활용됩니다. 미국이 여전히 5G 기반 군사망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6G 군사망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민군 융합의 위력입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만든 차세대 고체 배터리는 원래 전기차용으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군사용 무인 잠수정, 스텔스 드론, 레이저 무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컸지만 한국이 만든 고체 배터리는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가 뛰어나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환이 아니라 전장 운영 방식을 바꿔버린 혁신입니다. 맞습니다. 나노 소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나노 카본 복합체를 활용해 기존 강철보다 5배 강하고 무게는 절반인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디 쓰였느냐? 바로 항공모함 갑판, 극초음속 미사일 외피, 차세대 전투복에 적용됐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나노 소재 연구를 하지만 실전 적용 단계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민간 연구가 곧바로 국방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속도와 효율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민간 기술을 군사화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협 환경이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국과 일본의 군사 경쟁 도울 오브 디스가 한국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둘째, 산업 생태계가 민군 융합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통신 도울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이 곧바로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포인트네요.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한국형 EMP, 전자기펄스, 무기 개발 과정입니다. 원래 EMP 기술은 민간 전력망 보호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진은 이 원리를 군사용으로 전환해 전자장비를 단 몇 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직 실험실 연구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연구와 군사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약점을 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일본은 헌법 제약으로 군사화 속도가 극도로 느립니다. 민간 기술이 있어도 국방으로 전환하지 못하죠. 중국은 민간 산업과 군사 기술을 연결하려 하지만 오히려 부패와 효율성 저하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연구 단계에서부터 군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라서 기술 발견 무기 적용의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이건 동북아에서 한국만 가진 독보적 장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스텔스 무기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롤 스텔스 전투기는 기존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는 능력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양자 레이더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의존하던 스텔스 기술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세계 전장의 규칙을 바꿔버린 기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기존의 전자기파 반사 원리가 아니라 양자 얽힘과 초고감도 포톤 신호를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전파 흡수 소재를 쓰고 형상을 바꿔도 양자 레이더 앞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양자칩, SK 하이닉스의 초저잡음 메모리 소자가 이 시스템의 핵심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비행에서 미군 F-35의 이동 궤적을 100km 밖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워싱턴이 가장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미국, 중국, 러시아도 양자 레이더 연구를 하는데 왜 한국이 먼저 실전 적용에 성공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역량을 보유했고 이를 군사와 즉시 융합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구는 앞섰지만 군수 복잡성과 이해관계로 실전에 늦었습니다. 중국은 양자통신 시범망을 홍보하지만 탐지 정확도와 소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러시아는 예산과 산업 기반이 취약해 여전히 실험실 수준이죠. 결국 실전 적용에서 한국이 앞섰다는 사실이 본질입니다. 여기서 일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약 때문에
양자 레이더 연구를 군사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대학 연구 성과가 있지만 그걸 무기로 연결할 정치적 의지조차 부족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기술은 안보의 미래라며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스텔스 탐지의 성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파급력도 큽니다. 만약 K 퀀텀 레이더가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이륙은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제-20 전투기가 동북 삼성기지에서 이륙하는 순간 서울의 지휘부가 곧바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J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은 주변국의 모든 움직임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전략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자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실제로 워싱턴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미군도 한국의 양자 레이더 기술이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NATO 내부 문건에는 한국의 양자 레이더는 동맹 방어망에서 핵심적이며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PLA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는데 거기에 한국 양자 레이더 앞에서 제-20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십조 위안을 쏟아붓고도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역시 언론에서 공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한국이 스텔스 시대를 끝낼 수 있다는 우려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극초음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빠른 속도가 아니라 마하 10에서 15에 이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속도라면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건 워싱턴조차 완벽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서울은 이미 독자 개발 단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 기동과 고고도, 저고도, 전환 비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탐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기반 AI 유도 장치와 6G 통신 기술을 결합해 이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속도뿐 아니라 정밀 유도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DF-17이나 러시아의 아방가르드가 속도는 자랑하지만 유도 정확도에서 논란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한국이 어떻게 미국, 중국, 러시아보다 뒤늦게 뛰어들고도 이렇게 빨리 앞설 수 있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기존의 비효율적인 설계를 피하고 곧장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민군 융합입니다. 삼성과 한화, LI진엑스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민간의 반도체 AI 소재 기술이 그대로 투입됩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관료제적 제약이 많은 나라에서는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공개한 시험 영상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12 속도로 상승한 뒤 예측 불가능한 곡선을 그리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워싱턴의 한 연구소는 한국은 아직 실전 배치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DF-17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실전에서는 정확도가 낮아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본은 자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2030년 이후에야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한국이 이미 마하 10 이상의 시험 성공을 기록한 상황에서 일본은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독자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은 세계 극초음속 강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뢰성 있는 실전 배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유출된 PLA 문건에는 한국의 극초음속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급성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 억지력 강화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의 지휘부나 미사일 발사대를 몇 분 안에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과 일본 견제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전력을 확보하면 베이징과 도쿄는 기존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수출입니다. NATO와 중동 국가들이 이미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미국의 복잡한 태도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면 동맹 차원에서 든든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국 무기 산업의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기술이 NATO 방어망에 꼭 필요해진 겁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언론에서는 이 UAV가 미국 군사위성마저 속여버린 기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수준이 아니라 위성 감시망에도 가짜 신호를 뿌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남을 따라가는 기술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 판도를 뒤흔드는 혁신 국가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UAV의 핵심 기술이 AI 기반 신호 가상화, 버추얼리제이션, 알고리즘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스텔스는 단순히 전파 흡수 소재로 탐지를 어렵게 했지만 한국의 UAV는 아예 적 이성의 잘못된 좌표와 전파를 송출합니다. 쉽게 말해 UAV가 실제로는 동해 상공에 있는데 적 이성은 서해에서 비행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미국조차 이 기술에 대해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UAV는 단순히 숨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존재를 왜곡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어떻게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째, 반도체와 AI 산업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초저전력 AI 칩은 UAV의 뇌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위성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고 위장 신호를 생성합니다. 둘째, 민군 융합입니다. 카이스트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나가 함께 연구하면서 군사적 요구를 곧바로 기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 구조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빠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범 운용에서 보여준 성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동부에서 실시된 비공개 훈련에서 UAV가 출격했는데 미국의 군사위성이 포착한 데이터와 실제 한국 공군 데이터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미군은 UAV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즉, 동맹인 미국조차 UAV의 움직임을 정확히 추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군사 기술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중국은 자체 스텔스 드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험 단계에서 위성 감시망에 그대로 드러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2-20천 투기조차 탐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드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본은 상황이 더 난처합니다. 평화헌법 때문에 본격적인 공격형 UAV를 개발하지 못했고 미국제 글로벌호크에만 의존합니다. 결국 한국 UAV 앞에서는 중국은 기술적 열세, 일본은 전략적 공백에 빠진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전술적 활용입니다. 기존 드론은 정찰 공격이라는 단일 임무에 한정됐지만 한국 UAV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즉, 적 이성 기만, 전자전 수행, 극초음속 미사일 유도, 심지어 EMP 폭탄 탑재까지 가능합니다. 전통적 UAV 개념을 넘어선
공중 전략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중국 PLA 문건에는 한국 UAV는 전통적 방공망 개념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구절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전술적 자산을 넘어 심리적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봅니다. 적국 입장에서 하늘에 떠 있는 게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해도 가짜 좌표일 수 있다는 불안은 전투 의지를 크게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한국군은 자신감을 얻게 되죠. 국민 입장에서도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부심이 커집니다. 이런 심리전 효과야말로 무형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워싱턴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은 동맹이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어느새 경쟁자가 되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양자 레이더, 극초음속 미사일, 차세대 스텔스 UAV 등은 미국이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분야인데 한국이 먼저 성과를 내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동맹과 경쟁자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 문건을 보면 이중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동맹의 핵심 축이라며 협력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무부와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 산업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독일이나 미국제 무기를 건너뛰고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을 때 워싱턴의 군산 복합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미국은 정말 한국을 기술 경쟁자로만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동맹으로만 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안보적으로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은 필수적이니까요. 그러나 산업적으로는 견제가 불가피합니다. 워싱턴의 무기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가장 큰 라이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동시에 한국 무기는 미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순된 태도는 사실 한국이 기술적 주도권을 쥐었다는 방증입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한 추종국이었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NATO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이 NATO 방어망의 필수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이 속으로는 불편해도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빌리지 않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동맹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입장도 언급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보는 순간 가장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동안 미국 무기에 의존하면서 특별한 동맹 지위를 누렸는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불안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에서 미국조차 인정하게 되는 순간 PLA는 전략적 계산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딜레마는 한국만이 아니라 주변국 전체에 파급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하나는 협력 강화입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기술을 NATO 방어망에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견제 강화입니다. 한국 무기 수출을 제한하려 하거나 기술 공유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기술은 NATO,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필수적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이 결국 협력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NATO와 중동 국가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체감했고 한국 없이는 방어망이 약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을 억누르려 해도 오히려 역풍이 불고 협력하면 자존심이 상해도 안보적으로는 득이 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말은 크게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언급했지만 그 발언은 자신들의 불안을 감추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항공, 미사일, 레이더,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전략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처한 아이러니는 명확합니다. 동맹인 미국 무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이 미국 기술을 능가하는 순간 일본의 안보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과 이지스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KSCLD라는 독자 우주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독자적 작전이 불가능한 반면 한국은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PLA를 세계 최강이라고 선전하지만 최근 유출된 내부 문건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K-퀀텀 레이더 앞에서 제20 전투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정확도가 중국 DF-17보다 5위라는 평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허세와 현실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군사 규모가 크니 한국이 쉽게 우위를 점하긴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수량만 보면 PLA가 앞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질입니다. 한국은 6G 통신망, 초저전력 반도체, 나노 소재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수입 장비와 복제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패 문제와 효율성 저하로 첨단 무기의 신뢰성조차 담보하지 못합니다. 숫자는 많아도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쓸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일본 역시 안보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군사 자립을 견제하려 하지만 동시에 일본 국민 다수는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를 추격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한국 무기와의 연합 운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니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셈입니다. 중국은 훨씬 더 조급합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한국 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시에 등장할 가능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 방향에서 전력을 투사하면 PLA의 기존 방공망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겉으로는 한국은 미국에 종속돼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내부 군사학계 논문을 보면 한국은 독자적 전력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도약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안을 감추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국내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기술 우위 신화를 잃게 되고 중국은 강대국 부상이라는 국가 서사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실제 정책은 한국 견제와 방어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유출된 NATO 내부 기밀 문건에서 한국의 방위 기술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NATO가 한국을 필수 전략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양자 레이더,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UAV 등 한국이 선도하는 분야는 NATO 내부에서도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NATO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NATO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일부, 즉 소비자에 불과한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NATO는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와 중국의 신형 레이더 시스템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무기 체계만으로는 위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NATO가 선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 같은 회원국들이 이미 한국산 전차 자주포 미사일을 대량 도입했고 그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되자 NATO 본부도 태도를 바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NATO가 왜 굳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이라고까지 평가했을까? 제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 기술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완성형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K 퀀텀 레이더는 단순히 장비가 아니라 NATO 방공망 전체에 새로운 탐지 능력을 추가합니다. 둘째, 한국은 납기 속도가 빠릅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무기 인도에 57년 걸리지만 한국은 23년 안에 대규모 납품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NATO 회원국들이 긴급히 무기를 보강해야 할 때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실제로 NATO 군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는 동맹 내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균형자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력 공백을 메우는 핵심 국가를 뜻합니다.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반면 일본과 중국은 NATO와의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일본은 헌법 제약 때문에 유럽에 공격형 무기를 팔 수 없고 중국은 NATO의 전략적 경쟁자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NATO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NATO가 한국에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술 공유입니다. 특히 레이더와 반도체 기반 무기 체계는 NATO 방공망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 공급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NATO 체계에 맞춰 꾸준히 공급망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 기업들에게도 거대한 기회입니다. 삼성, 한화, LI 지넥스원 롤 오브 디스 기업들이 NATO와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NATO와 밀착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NATO와 손잡으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함부로 위협하기 어렵습니다. NATO 전체가 한국의 뒤에 서 있다는 메시지가 되니까요. 반대로 일본은 NATO에 군사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해 이런 외교적 방패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양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NATO의 여론입니다. 과거에는 유럽 언론이 한국 무기는 미국의 하청풍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지금은 톤이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는 한국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다라고 평가했고 독일의 한 싱크탱크는 한국은 이미 NATO 기술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언론 보도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미국의 방패, 즉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의 군사 위협 앞에서 한국 안보의 마지막 보루는 늘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망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KSHIELD 우주 방공망, K 퀀텀 레이더,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구축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방패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무기 도입 차원을 넘어 전략적 자립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는 우리 하늘은 우리 레이더로 지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거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은 성능이 제한적이었고 사드 역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는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개발한 KSHILD는 궤도 위에서 위성과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미국이 제공하던 방패를 벗어나면 동맹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 이 논란은 실제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한국의 독자 방공망은 미국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동북아에서 방어해야 할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피보호국이 아니라 함께 안보를 분담하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이지스 어슈어, 패트리엇에 의존합니다. 독자 방공망을 구축하지 못한 채 미국의 기술과 무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구조죠. 결국 일본은 미국의 방패 없이는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동맹에 기댈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중국 역시 당혹스러워합니다. PLA는 HQ-9, HQ-16 같은 방공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양자 레이더와 극초음속 요격 체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유출된 중국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독자 방어망 앞에서 우리의 전략적 우위는 사라졌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방위 기술이 가진 힘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지난해 동해 상공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사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이제 미국 방패가 아닌 자신만의 방패를 가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당혹스러워하며 관련 기사를 축소 보도했죠. 그렇다면 이런 독립적 방공망이 한국에게 주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 억지력 강화입니다. 미국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스스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견제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조차 한국 레이더망에 잡히는 순간 전략적 균형은 깨집니다. 셋째,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NATO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을 넘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3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출액은 5배 이상 늘었고 대표적 사례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최근의 차세대 레이더와 UAV 수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 강국이자 안보 제공국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무기가 단순히 값이 싸서 팔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서방 언론은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만을 강조하지만 실상을 보면 성능과 납기, 그리고 기술 지원 체계까지 포함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K2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즉시 납품 가능성과 현지 생산 협력이 보장됐기 때문이죠. 유럽이 전쟁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시간,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한국 방산 수출이 단순한 경제 이익에 그치는가? 아니면 전략적 의미가 있는가? 제 답은 후자입니다. 한국 무기의 수출은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폴란드의 K2와 K9을 공급하면서 한국은 동유럽 방위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 이로써 NATO 내부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글로벌 안보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평화헌법 제약 때문에 본격적인 무기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반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수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신뢰를 얻었고 현지 생산 협력까지 제공하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규제와 제약에 묶여발을 동동 구르고 한국은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 무기는 값싸고 양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결함이 많다, 부품 수급이 안 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는 유지보수와 기술 이전까지 받으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겁니다. 실제 사례를 더 들어봅시다. 이라크와 필리핀은 FA-5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도입을 추진하거나 차세대 KF-21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또 UAE는 한국의 천국 미사일을 도입하며 미국제 패트리엇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서 한국 무기가 신뢰성 있는 대체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방산 수출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유럽 시장 확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 재고가 바닥났고 한국이 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둘째, 중동 시장 강화입니다.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한 협력 모델을 통해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은 한국 무기를 안전한 선택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자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양자 레이더,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UAV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자 미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동맹을 키워준 게 아니라 경쟁자를 키운 게 아닌가 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의 균열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질투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방산 기업을 위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술은 더 이상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무기 시장을 독점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NATO와 중동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 미국의 질투는 단순히 산업적 문제일까? 아니면 전략적 문제일까?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봅니다.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불안이 있고, 전략적으로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면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관리 가능한 동맹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독자 역량을 갖췄으니 워싱턴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F-35, 패트리엇, 이지스, 올 오브 디스가 미국 공급망에 묶여 있으니 일본은 미국에게 결코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 KS-1D,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으니 미국 무기 시장에서도 실질적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모범 동맹으로 치켜 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을 더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과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노골적인 경쟁자로 규정하고 대놓고 견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맹이면서도 경쟁자가 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되는 거죠. 중국은 적으로 규정하면 되지만 한국은 동맹이기에 공개적으로 제재하거나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미국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죠. 최근 워싱턴은 한국 기업들의 중동 무기 수출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자 미국 방산업계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시기 미군은 한국의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이 없으면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즉, 워싱턴 내부에서도
필요하다와 질투난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질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대후에서는 기술 유출을 경계하고 견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둘째,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자국 무기를 동맹국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무기가 이미 NATO와 중동에서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략적 자율성이란 주로 외교적 균형을 의미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이제 한국이 보여주는 전략적 자율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독자적 방위 체계와 기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는 힘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21세기형 강대국으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고 제조하고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K 퀀텀 레이더, 캐슬D, 극초음속 미사일 올 오브 디스가 독자적으로 완성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자율성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과 무기에 의존하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 기술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한국만이 독자 노선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셈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게 부각될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안보 환경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환경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노을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셋째, 동맹 환경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자국 이익을 우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으면 한국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은 독자적인 핵심 방어망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과 KSS-3 잠수함을 활용해 역공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즉, 미국이 없는 한국 안보도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전략적 자율성을 외교적 발언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의 자율성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독자 무기를 만들고 이를 동맹망에도 공급합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방패 아래 머물고 한국은 스스로 방패를 만들고 동맹에게 제공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중국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국제적 고립 때문에 오히려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유럽의 견제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서방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독자적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진짜 자율성과 제한된 자율성을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수출 가능한 가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NATO, 중동, ASEAN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장비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처럼 독자적 방어망을 구축하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된 겁니다. 즉, 한국은 이제 자율성을 모델화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방패에 의존하거나 일본이 중국의 기술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설계하고 무기를 생산하며 동맹국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독립국방시대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KF-21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K 퀀텀 레이더,
캐슬디 올 오브 디스 무기 체계가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무기에 의존하고 중국은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해 국제적 고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한국의 독립 국방 시대가 국제 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동북아 권력 균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기세도 한국 앞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NATO와 중동, ASEAN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안보 제공국으로 인정합니다. 셋째, 미국조차 한국을 더 이상 종속 동맹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NATO 역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제공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무기 구매국에 머물고 있고 중국은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독립적 자율성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방공망은 미국이 지켜준다라는 불안한 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심리적 변화는 단순히 안보를 넘어 경제, 외교, 문화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국민이 자주를 체감할 때 국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세계와 맞설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 국방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고 세계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고 지금 그 길 위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